2025년 10월 29일 경주국립박물관 한미 정상회담장.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엽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회담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왜 하필 핵잠수함이었을까요? 왜 이 순간 트럼프에게 이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 그곳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한반도 해역 심해의 사각지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핵연료 공급을 원했을까요?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시점에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감사합니다. 심해의 전략, 한국은 왜 핵잠수함이 필요한가? 한반도 주변 해역.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곳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특히 잠수함들은 이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서로를 감시하고 추적합니다. 보이지 않는 심해 전쟁터 그곳에서 우리 해군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디젤 잠수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모두 디젤 전기 추진 방식입니다. 손원 1급, 장보고급, 도산 안창호급. 이름은 위풍당당하지만 모두 같은 한계를 공유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고 효율적입니다. 문제는 이 배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하면 잠수함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수면 가까이 올라가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스노클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고래와 달리 잠수함에게 이 순간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스노클링 중인 잠수함은 수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수심 10m에서 20m 사이. 이 깊이에서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소음입니다. 디젤 엔진이 작동하면 소음이 발생하고 적의 소나가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은밀함이 생명인 잠수함에게 이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손전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모든 적이 당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해군의 디젤 잠수함들은 이런 제약 때문에 작전의 한계를 겪습니다. 배터리 용량에 따라 수중 작전 시간이 제한되고 주기적으로 충전을 위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한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들을 추적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형이지만 숫자가 많고 서해와 동해 전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최신 핵추진 잠수함부터 재래식 잠수함까지 첨단 함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자유롭게 누비며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적 위치를 선점합니다. 우리 디젤 잠수함들은 이들을 추적하려 해도 배터리 문제로 작전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 잠수함이 수심 300m 아래로 잠항하면 추적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디젤 잠수함도 깊이 잠항할 수 있지만 배터리 소모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결국 연료와 시간의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시 상황입니다. 유사시 우리 잠수함들은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추적하고 격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스노클링을 위해 수면 근처로 올라가는 순간 적에게 발각되어 공격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제한입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동해와 서해,
남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핵추진 잠수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체계입니다.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이토록 절박하게 요청한 걸까요?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세계로 1954년 미국 해군의 노틸러스호가 진수됩니다. 인류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이 한 척의 잠수함이 해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의 차이. 그것은 단순히 엔진의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체계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심장은 원자로입니다. 이 원자로는 핵분열 반응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에너지로 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돌려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기를 생산해 잠수함의 모든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이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젤 엔진과 달리 외부 공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수면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노클링이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수개월, 심지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잠항할 수 있습니다. 연료 보급 없이 말입니다. 승무원들의 식량과 체력이 한계일 뿐, 잠수함 자체는 거의 무한정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한 잠항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적이 당신을 찾고 있지만 당신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당신은 심해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은밀성입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속도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보통 시속 20노트, 약 37km로 움직입니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수중에서 시속 30노트 이상으로 순항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 차이가 전술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 함대를 추적할 때 먼저 작전 위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빠르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넓은 해역을 효과적으로 순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잠항 심도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보통 300m에서 400m까지 잠항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500m 이상, 일부는 600m가 넘는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더 깊이 잠항할수록 탐지되기 어렵습니다. 적의 소나가 닿기 힘든 심해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입니다. 현대 핵추진 잠수함들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디젤 잠수함도 배터리로 움직일 때는 조용하지만 스노클링 중에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스노클링이 필요 없으니 이런 취약점이 없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핵추진 잠수함은 부산항을 출항해 동해 전역을 순찰하고 독도 주변을 경비하고 다시 서해로 이동해 중국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말입니다. 적은 이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있는지, 독도 근처에 있는지, 서해에 있는지. 그 불확실성 자체가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동해와 서해의 해역 방어 활동을 하겠다. 여기서 핵심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다는 점입니다. 핵미사일이 아니라 어뢰와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공격형 잠수함입니다. 이런 잠수함들은 적 잠수함을 사냥하고 적 수상함을 격침시키고 해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해군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북한의 잠수함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적의 해상 봉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한국을 묶어온 하나의 협정이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은 바로 이 협정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1974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체결됩니다. 당시 한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협정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의 핵기술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거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핵 관련 기술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는 바로 이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일반 원자력 발전소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3%에서 5% 정도입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훨씬 더 높은 농축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20% 이상, 군사용으로는 90%가 넘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높은 농축도가 필요할까요? 잠수함 내부 공간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원자로를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작은 원자로로도 강력한 동력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핵무기 제조 가능 물질로 분류합니다. 90% 이상이면 바로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고농축 우라늄 기술을 허용하면 이론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래식 무기만 탑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의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능력을 갖추면 언젠가 의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례의 문제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허용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일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도 같은 논리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 비확산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6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모두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최근 등장했습니다. 2021년 미국, 영국, 호주가 오커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의 핵심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호주는 핵무기 비보유국이지만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커스의 선례가 있으니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요청한 핵심입니다.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와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호주는 영미권 국가이고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호주 주변에는 핵무기를 가진 적대국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는 것이 더 민감한 사안입니다. 중국의 반발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 어려운 요청을 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경주에서 벌어진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 국립박물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들을 추적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동해와 서해의 해역 방어 활동을 하겠습니다. 회담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협력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70년 한미동맹의 틀을 바꾸는 제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맨 출신답게 거래의 언어로 세상을 봅니다. 이 요청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미국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가? 트럼프는 한국의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군사적 팽창,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추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에도 이익입니다. 강한 한국은 강한 동맹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또한 호주 사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커스 동맹을 통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 그렇다면 한국은 왜 안 되는가? 한국은 호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 강화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국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장에서 즉각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오래된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이것은 공식 발표였습니다. 트럼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 트럼프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첫째, 중국 견제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입니다. 한국의 해군력 강화는 이 전략에 부합합니다. 중국 해군이 서태평양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맹 강화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동맹국의 자주 국방 역량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다른 지역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이익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미국의 기술과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국 방산 산업에 큰 이익이 됩니다. 트럼프는 항상 경제적 실익을 중시하는 지도자입니다. 넷째, 선례의 활용입니다. 오커스를 통해 이미 호주의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됩니다. 물론 이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승인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연료 공급 방식, 기술 이전 범위, 안전장치, 사찰 메커니즘, 협상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강력히 비난할 것입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이를 빌미로 추가 핵 개발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론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우려합니다. 한 척당 수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단체들은 핵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승인은 분명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 해군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심해의 전략은 이제 시작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이 한 번의 회담이 한반도 해역의 미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미국이나 영국도 한 척을 건조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원자로 설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 시스템, 냉각 시스템, 차폐 시스템. 모든 것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 같은 조선사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예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척당 최소 3조 원에서 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여러 척을 건조한다면 수십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기체계 개발이나 병력 복지 예산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한국 해군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자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팽창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해상 교통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국방의 상징이 됩니다. 더 이상 타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는 나라. 스스로 해역을 방어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중국은 이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욱 강경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이를 빌미로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일본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충분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강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국의 해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갖추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방어용 잠수함입니다.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한미 양국은 후속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료 공급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전장치와 국제 사찰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10년 후 혹은 15년 후 한국의 첫 핵추진 잠수함이 동해나 서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순항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 없이.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 심해의 사각지대는 더 이상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한국 해군이 지키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심해의 전략. 그 첫 장이 방금 쓰여졌습니다. 다시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